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부 갈등 겪어보셨나요? 저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다 결국 막장까지 간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전 어렸을 적 고아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제 친부모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육원 원장님을 엄마처럼 생각했고 원장님을 아빠 삼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원장님 말로는 제가 5살 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보육원에 맡기셨다고 하는데 전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원장님, 우리 손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몸에 병이 생겨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됐네요. 잘 키워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테니 부디 뜨뜻한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소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제 부모님 얘기는 하지 않고 주름진 손으로 저를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부모님들이 저를 버렸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동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셨던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키울 능력, 조건이 되지 않으시자 오열을 하며 원장님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틈만 나면 찾아오셨거나 안부를 묻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그때쯤 하늘나라로 가셔서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지내면서 외롭진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1년만 맡기고 돌아오겠다고 약속받은 어떤 친구는 8년째 제 부모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친구도 있었고, 사고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홀로 맡겨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사회 나가면 잘 살 수 있겠지? 보육원 출신이라며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겠지?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며 사춘기를 보냈었네요. 삶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보육원에서 나온다면 혼자 이 세상을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육원 같은 시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나와서 자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서 나온 뒤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나오니 외롭더군요. 항상 고민을 걱정하던 친구도 없었고 인자하게 저를 향해 상미야,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원장님은 믿어. 라고 말하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원장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는 노력해야 평범한 사람들과 조건이 맞았기에 아직 학생 티도 채 벗지 못한 소녀가 참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대학교를 미대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 할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그림에 취미를 갖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 꿈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미대를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3-4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달려갔죠. 밤을 새우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코피를 쏟는 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고단한 일상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남들보다 늦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제 경제적인 문제는 늘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어금니를 깨물고 살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꿈을 포기하고 졸업 후 디자인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전공을 살린다고 살린 분야가 바로 이쪽이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자인 계통이 박봉에다가 일도 참 많거든요. 처음엔 일을 배운다는 명목 아래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힘든 곳이죠.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업무는 절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것이 제게 주어진 삶인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삶에 충실하는 것뿐이었죠. 안상미 씨, 오늘 야근하나? 네, 아직 시안을 마무리하지 못해서요.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 나도 오늘 야근인데. 이따가 내가 맛있는 거 쏠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은 팀에 있던 강 팀장님은 제게 유독 친절한 분이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했고, 고생한다며 커피라든지 밥 같은 것도 자주 사주시기도 하셨죠.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서 막내이다 보니 안쓰러워서 제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팀장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알았어요. 그건 저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걸요. 팀장님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제가 답답했는지 강 팀장님이 어느 날 불쑥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안상미 씨는 어떻게 그래? 네? 뭐가요? 내가 이 정도로 관심을 보였으면 싫다, 좋다, 무슨 표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냐? 사람 무안하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그러니까 내가 안상미 씨를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네. 누가 절 좋아한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말끔한 외모에 사근사근한 성격을 가진 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전 평소 제게 정말 잘해준 강 팀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이 제게도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 나도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제게 남편이 생기고 제가 아내가 되고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첫 출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고아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고운 눈으로 보지 않으시더군요. 정말 냉정할 정도로 말이죠. 상미 씨라고 했죠? 도훈이한테 대충 얘긴 들었는데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5살 때부터였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요. 아휴, 얼마나 독하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막 버린담.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정말 도훈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네? 아, 어머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오빠랑 잘 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네? 헤어지세요. 그게 상미 씨하고 우리 도훈이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상미 씨. 어머니는 고아 출신인 저를 처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저를 따로 불러내신 시어머니는 나보고 자식 낳아서 부모 입장 돼보면 알 거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고아 출신 며느리를 드릴 생각을 할 거냐면서 대놓고 헤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한 이유가 한마디로 고아 출신 며느리는 받고 싶지 않던 거였죠. 바로 그 말을 전하러 제게 왔던 거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생각이 안 났거든요. 전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뒤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의 입장을 다시 정확히 듣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내 연락처 어머님께 알려준 거야? 우선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몰래 만나긴 했는데 우리 보고 헤어지라고 하시네.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야.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렇게 나오시니 솔직히 기분이 나빠. 오빠가 확실히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정 못하겠으면 우리 헤어지던지. 난 이런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아. 상미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설득시킬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는 너한테 엄마가 그렇게 행동 못하도록 만들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남자친구는 정말 제가 파혼이라도 선언할까봐 저를 매일매일 설득시켰어요. 하지만 미덥지는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런 어머니들은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파혼시키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전 우리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긴 글렀다고 생각을 했죠. 하긴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제 복에 무슨 결혼이겠습니까? 그렇게 반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뜻밖의 소식을 들고 오더라고요. 상미야, 이제 됐어.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엄마가 직접 좋은 날 골라주신대.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어머니가 나랑 결혼하래? 그렇다니까. 진짜 결혼 허락 받았다니까. 그리고 너한테도 잘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아이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결국 우리 결혼을 승낙했다는 겁니다. 오빠, 자세히 말해봐. 어머니는 나 싫어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설득한 거야? 처음엔 완강히 반대를 하셨는데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허락을 해준다고 하셔서. 조건? 무슨 조건? 실은 결혼하고 3년은 부모님하고 합가한다는 조건이야. 뭐라고? 그럼 나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됐어. 의논하지 못한 건 미안한데 엄마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딸처럼 대해주시겠대. 그러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집에 나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독립할 수 있도록 3년 뒤에 아파트도 장만해 주신대. 이 정도면 나쁜 조건 아니지 않아? 사실 나도 지금 당장 독립하기에는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 우리 3년만 고생한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 대신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게. 뜻밖의 말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척 불편한 일이겠죠. 하지만 전 수십 명과 함께 지내야 하는 보육원에서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에는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정이라는 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게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조건은 3년간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아, 다른 건 사소한 거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 그럼 좋아. 그런 조건이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든든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친인척이 없는 관계로 조촐한 스몰 웨딩으로 치렀어요. 이런 날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척 서글펐지만 없는 것보다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이젠 평생의 반려자가 생겼고 시부모님도 생겼습니다. 제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전 그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절 기다리고 있는 시련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래, 도훈이한테 얘기는 들었지? 혼인신고는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거다. 네?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뇨. 결혼을 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요새 결혼했다고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하는 사람이 어딨니? 니들도 살아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냐. 그게 내가 이 결혼 허락을 하는 대신 내민 조건이었으니까 딴소리 말고 그렇게 해. 우리 혼인신고를 왜 시어머니가 개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왜 이런 말을 제게 미리 하지 않았는지 화도 나더라고요. 마치 결혼하기 싫다는 남자 제가 억지로 꿰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전부 수용한 모양입니다. 제게 사소한 조건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당분간 니들 살림은 내가 관리하기로 한 것도 알고 있지? 살림을 어머니가 관리한다고요? 그럼 도훈이가 벌어온 돈을 네가 관리하려고 했니? 넌 돈 관리를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어떻게 맡겨? 어머니, 저도 돈 관리할 줄 알아요. 제가 몇 살 때부터 독립하면서 살았는데요. 시끄럽다. 혼자 살 때랑 식구들과 함께 살 때랑 똑같니? 내가 차근차근 관리를 해주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나한테 타다 쓰거라. 그리고 너도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을 배우도록 하고. 정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벌써부터 시작되는 시집살이에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3년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 제 우려는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독하기 그지없었어요. 예, 상미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니? 아니, 젊은 애가 가는 귀를 먹은 것도 아니고. 왜요, 어머니?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빨래를 삶을 때는 색깔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 물이 다 들어버리잖아. 아유, 내가 못 살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잘해도 본전인데 실수라도 하면 어머니의 타박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수시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였어요. 예, 상미야. 날이 좋으니까 이불 빨래 좀 해두거라. 이불은 꾹꾹 밟아야 때가 잘 빠지는 거야. 할 수 있지? 예, 상미야. 집안에 먼지가 이게 뭐니? 구석구석 청소 좀 잘해봐. 청소기 돌리고 난 뒤에는 꼭 물걸레로 구석구석 닦아야지. 살림을 가르쳐 주시는 건지 살림을 할 사람을 부려먹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있었을 때도 이 정도로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꾹 참았습니다. 몸이 힘든 거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힘이 들었던 건 제가 아직 이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우연찮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엄마, 꼭 이렇게 월급까지 쥐고 있어야 속이 시원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게 다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데. 그럼 근본도 모르는 고아 출신 며느리한테 네가 뼈 빠지게 일해온 돈을 맡기니? 그랬다가 아마 네 돈이 어디에 쓰이는 줄도 모르고 사라져버릴걸? 아유, 괜한 소리는. 상미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으이구, 이 얼뜨기 같은 놈아. 여자를 그렇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초장의 길을 잘 들여야지, 길을. 게다가 상미처럼 배골고 살아온 애들이 얼마나 독한데. 너 까딱하다간 걔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걸. 내가 괜히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지금도 임상실험 중이야, 임상실험. 그러니까 잠자코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간 엄마도 그러니 적당히 하시라고요. 엄마 아들 이혼당하게 하고 싶어요? 아무튼 꼭 3년 뒤에 아파트 장만해줘서 독립시켜 주기로 한 거 약속 지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며느리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시집살이 안 시켜주고 잘해줄 거야.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여기서 네가 상미 편들거나 내가 하는 일에 꼬투리 잡는다면 더 심해질 줄 알아. 알겠어? 그러니 적당히 하시라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었던 남편까지 시어머니의 역성만 들고 있으니 정말 혼자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 장단에 맞춰준 것뿐 진심이 아니라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장단을 맞춰줬다는 말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도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파트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위해 그런 건지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태도를 지적했고 남편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들먹이며 항변을 하더군요. 대화가 오고 갈수록 우리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우리의 말다툼 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나간 모양입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눈에 불을 켠 시어머니가 절 무섭게 노려보며 제게 훈계질을 시작하더군요. 상미야, 넌 왜 그렇게 네 남편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 내가 대충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민이가 열낼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모자가 농담처럼 한 험담까지 꼬투리를 잡으면 어떡하라는 말이니? 그냥 입 닫고 살라는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고아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멸시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임상 실험이니 길을 들인다느니 그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어따 대고 눈을 찍고 이래. 너 대체 그런 버릇없는 짓은 누구한테 배웠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부모도 없고 천한 고아 맞아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 나이 먹도록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그렇게 행동하면 어디서 대우 못 받는 거 모르세요? 전 참으로 어머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라고? 인연이? 저는 일방적으로 남편 편을 들고 또 고아 출신 운운하는 시모에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을 계속 무시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꽤나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역공에 한방 제대로 먹힌 순간이었죠. 얼마나 그 표정을 보고 시원하던지. 아무튼 그날 우리의 첫 대결은 저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추접하게, 아니 얼마나 간사하게 나오던지. 빨래를 해도 제 것은 쏙 빼고 자기 식구들 것만 하기도 했고, 고기를 사와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제 것은 없다며 김치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얼굴까지 지적하는 거 있죠? 예, 너는 아직 애기도 낳지 않은 애가 얼굴에 잡티라든지 기미가 있니? 좀 관리 좀 해. 그렇게 못생겨서 나중에 손주들 못생긴 애들 태어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동네에서 내 며느리라고 하지 마. 창피해서 같이 돌아다니게 하겠니? 참 하는 수준이 초등학생도 안 하는 언행들을 막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는 가소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귀 닫고 입 닫으면서 너 혼자 떠들어라 하는 심정으로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자주 들으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상미야. 빨리 가서 생선 좀 손질해라. 식도로 비늘 잘 털어내고 내장도 깨끗하게 긁어내야 한다. 어머니가 하세요. 저 생선 손질 못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생선 손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라고요. 너 지금 이 시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무시는 어머니가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할 줄 아는 어머님이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하니? 네, 지금 심정 같아선 그냥 쫓겨나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서 나가드릴까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저렇게 버릇없고 발칙한 애를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가 미쳤어. 이렇게 제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자 혼자 열불이나 난리가 아니더군요. 전 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정당한 권리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죠. 이제 어머니는 대놓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도훈아, 아무래도 네 엄마 제 명대로는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왜 그래요 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년은 이 시애미 머리끄댕이 못 잡아서 안달이 났는데 내가 명대로 살 수 있겠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난 절대 저런 며느리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차피 서류상은 남남이니까 쟤랑 상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라. 엄마, 이혼이라뇨. 엄마가 평생 데리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놈아? 이거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이 애미 생각 안 하고 네 마누라 편 든다 이거니? 아이고, 자식 새끼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어머니와 제 시도 때도 없는 싸움에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놓고 제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시모와는 저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독립하던지 아니면 어머니를 선택해서 나와 깔끔히 이혼하던지 이 두 가지를 말이죠. 저는 정말 그때 이혼할 각오로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결국 제 손을 들어주더군요. 어머니 대신 저를 선택한 거죠.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신혼살림을 다시 차리자고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고맙던지 남편이 그렇게 선택을 하자 역시나 시모가 미쳐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결혼시킨 조건으로 3년 동안 합가해야 한다는 거 말하지 않았어? 이제는 이 애미 말도 무시한다 이거지? 도대체 전현이 뭐라고 너를 설득을 했기에 갑자기 독립이라니? 난 못 받아들인다. 갈 거면 이 애미 밟고 가. 어머니,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저도 지겨워 죽겠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며 간단한 짐들만 챙기고 나가버렸어요. 전 먼저 남편에게 새로 구한 집에 가 있으라 말하고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그렇게 나가자 땅을 치고 오열을 하더니 제게 막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년아, 내가 저놈을 지금껏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싹수가 노래진 거야? 네가 시켰지. 네가 이렇게 하라고 구슬린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가 평생 외동아들 힘들게 키운 거 저도 아는데요. 저도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딸이었어요. 자기 아들 소중한 거 알면 남의 딸 소중한 것도 아셔야죠. 어머니가 욕심을 버리고 제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자업자득이라 생각을 하고 아들하고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고칠 생각부터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년이, 이 천하의 고아년이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하며 머리카락이 다 뜯어질 정도로 아프게 잡아당기자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천하의 고아년 어디 매운맛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며 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로 이건 놔! 어머니가 놓으세요. 실랑이를 했고 그때 시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 상황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쉬는 날이면 등산이라든지 모임에 자주 나가셨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날이 별로 없던 분이기도 하셨죠. 시부는 제 마누라와 며느리가 서로를 헐뜯는 충격적인 광경에 참으로 어이가 없어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감정이 사그라들자 정말 막장이어도 이런 막장은 없다면서 혀를 쯧쯧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전 그날 이후 모든 짐을 택배로 보내버린 다음 독립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그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얼굴도 보기 싫었고 그 집에서 생활한 8개월 동안의 추억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새롭게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괜히 제게 시비 건 사람이 없어서 좋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부부 금술도 좋아져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독립을 하고 나서 시댁과 처음에는 연락을 끊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왕래는 하고 산다는 건 알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을 무참히 깨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또 그 주인공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갔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 내일이 엄마 생신이셔. 조금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그래서 그런데 집에 가서 어머님 생신상 차려주는 게 어때? 요즘 많이 울적해 하시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나 봐. 당신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임신도 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수고 좀 해주는 게 어때?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어머니 생신상이라도 보라는 말이야? 지금 독립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지옥 같은 데를 또 찾아가라고? 그리고 나 임신 중인 거 몰라? 만약에 험한 꼴 당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되면 당신이 그때 책임질 거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사실은 엄마가 부탁하더라고. 당신도 좀 데리고 오라고. 난 중간에서 둘 사이를 어떻게든 풀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했던 건데 내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내가 못 간다고 말할게.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서로 남보다 못한 인연을 맺고 있으니 중간에서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도 손주를 보면 성격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었고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정체 모를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나다. 어서 문 열어. 바로 그 주인공은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도훈이한테 들었다. 너 내 생일에도 안 온다고 했다면서? 네 고집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이 시애미를 이겨먹고 싶으냐? 하실 말씀만 하세요. 저 어머니랑 말싸움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인연이? 네가 생일상 시댁에 와서 안 차려준다고 하니 내가 직접 왔다. 가서 미역국이랑 잡채랑 만들어서 와봐. 시모는 장을 봐온 재료들을 제게 건넨 것도 아니고 던져버리더니 생일상을 차리라고 다짜고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네, 물론 시어머니 생일이니 차려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시모 얼굴을 보며 그 전에 천한 년, 이 고한 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 못생긴 년.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들었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마음이 싸늘히 식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부탁이 아닌 재료들을 던지며 생일상 차리라고 명령하는 시모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생일상 차려주는 며느리가 과연 몇 명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직접 해서 드시던가 배달시켜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종도 아니고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 행패를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임신한 거 들으셨죠?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정중히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게 더 열이 받았는지 또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런 망할 년이 있나? 부터 시작하더니 제 집안 물건을 다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에 걸린 시계부터 시작해서 화분, 그리고 심지어는 대형 TV까지 방바닥으로 내리쳐 버리시더군요. 아주 안 그래도 좁은 집을 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으로 가더니 우리 결혼 사진 큰 액자 있죠? 그것까지 바닥으로 깨버리려고 할 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뺏은 다음 시모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제 행동에 놀란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 멱살을 잡긴? 무슨 짓은 바로 어머니가 했죠. 아직도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로 보여요? 제가 웬만하면 시간 좀 흐르면 남편 때문이라도 참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요. 어디서 남의 집 와서 행패질이에요, 행패가? 집안 물건들 다 부수고 이제는 우리 결혼 액자까지 깨려고 하세요? 왜 잘 사는 자식들 집 와서 난동을 피우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뭐? 경찰? 못된 거. 천하의 쓰레기 같은 거. 너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당신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라니까? 그리고 감히 누구 보고 쓰레기래요? 누군 그런 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다녀간 현장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남편에게 전송해 버렸어요. 네 그 잘난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갔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전화 와서 어디 다친 데 없냐며 깜짝 놀라 물었지만 그 순간은 남편도 미워 보여 신경 끄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물건들이 깨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잔인한 집안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것도 제 어머니가 이렇게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미치도록 흥분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은 시모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이 사람 설득 못 시키겠어요. 이제 앞으로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화 와도 저를 찾아와도 받거나 안 만나 줄 겁니다. 여기서 이만 인연 끊자고요. 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연락처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살던 집도 내놓은 다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요. 이렇게 한 과정이 2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연을 끊을 각오로 일을 척척 진행해 버리더군요. 그동안 중간에서 저와 시모 사이 풀어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철없는 행동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다 보니 크게 실망한 남편은 독하게 냉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째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남편은 저와 우리 딸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시댁과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인데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버티지 그랬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직접 겪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지. 시댁 생활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네가 그 모양이니 니네 부모가 널 버리고 갔지. 이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인연을 끊고
시아버지와 남은 인생을 부디 잘 사시길 바랄 뿐이네요. 남편은 며칠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보니 가장의 무게감이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어느 부모나 그런 마음을 갖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남편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잘할 거고요. 앞으로 제 딸을 잘 키워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가정에 행복만이 있길 바라며 저처럼 고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나 있으셨던 분들 특히나 더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